77번 별장. 문이 열리자 매미가 멎었다. 1999년 7월 28일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팔당호 쪽으로 뻗은 도로는 뜨거운 숨을 토해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얇게 흔들렸다.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름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땀, 냄새, 짜증, 그리고 사람이 숨기고 싶은 진짜 얼굴까지도. 그날의 더위는 특히 집요했다. 마치 도시 전체를 커다란 비닐로 감싸놓고 천천히 질식시키는 것처럼. 로터스 힐즈 빌라 단지는 그런 더위조차 외면하는 곳이었다. 담장, 경비초소, 차단기, 그리고 지나치게 깔끔한 조경. 완벽한 프라이버시라는 문장이 부동산 광고에 적힐 때마다 나는 늘 그 이면을 떠올린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란 누군가 울부짖어도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인 김승우는 그날도 평소처럼 금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있었고 말끝을 부드럽게 올려 마치 모든 것이 문제없다는 듯 고객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동행한 부부는 중년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과 손목시계가 이곳은 우리 수준에 맞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깁니다. 율지를 뻔 별장. 호수 조망이 정면으로 잡히고요. 동남향이라 바람도 잘 들어요. 전 주인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김승우는 열쇠고리를 몇 번이나 돌려 보이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기분을 떠올렸다. 너무 매끈한 설명은 늘 의심스럽다. 특히 오래 비워뒀지만 상태는 좋아요 라는 말이 나올 때는 더 그렇다. 집이란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니까. 현관문은 두꺼운 참나무였다. 손잡이를 돌리자 묵직한 마찰음이 났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한 줄기 새어나왔다. 여름 한복판인데도 그 차가움은 시원함이 아니라 식어버린 장소의 냉기였다. 곰팡이와 눅눅한 천, 오래된 나무의 단내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김승우가 스위치를 올렸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켰다. 1999년에 휴대전화 플래시는 지금처럼 밝지 않았다. 작은 빛이 어둠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떠밀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거실은 넓었고 가구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먼지는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물건들이 정돈돼 있었다. 누군가 떠난 집의 흔적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러둔 공간처럼 보였다. 중년 부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카펫 없는 바닥에 맺히며 또각또각 울렸다. 그런 소리는 종종 사람을 과감하게 만든다. 자신의 존재가 공간에 남는다는 느낌은 이상하게도 용기를 준다. 2층 방들을 훑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김승우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꺼냈다. 지하에 와인 셀러 겸 취미실이 있어요. 이 집의 포인트죠. 나는 이런 포인트 편의라는 말이 싫다. 포인트란 사람을 유혹하는 대신 경계를 늦추게 만드는 장치다. 무엇이든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계단도, 마음도, 관계도. 지하로 향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에서 처음엔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다. 단번에 시체 냄새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오래 방치된 배수구 같은 혹은 젖은 종이상자 더미에서 나는 이상한 단내가 섞여 있었다. 계단을 한 발 내려갈 때마다 그 냄새는 분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집 냄새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부 중 아내가 코를 막았다. 이게 무슨 냄새죠? 김승우는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그는 중개인이었다.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설명을 찾는 사람이었다. 아마 하수구가 오래 막혔거나 쥐 같은 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앞장섰다. 실수였다. 공포는 때로 먼저 본 사람에게만 정확히 찾아온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라는 틈에서 한 발 더 다가가지만 먼저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는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플래시빛이 벽을 훑고 천장을 훑고 바닥을 훑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의자가 있었다. 단단한 목재에 무게감 있는 의자.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태. 김승우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굳어섰다. 내가 그 소리를 알고 있다. 공포가 목을 조를 때 나는 소리. 기도가 닫히고 심장이 지금 도망쳐라고 외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소리. 그 다음은 비명도 아니었다. 비명은 사람의 의지가 남아있을 때 나온다. 김승우가 낸 건 거의 반세에 가까운 찢어진 소리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고 올라오는 힘에 부부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경찰 불러요. 사람 죽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박히는 순간 로터스 힐즈의 완벽한 프라이버시는 깨졌다. 경비 초소에서 무전이 오가고 차단기가 열리고 고요했던 단지의 공기가 갑자기 빨라졌다. 매미 소리조차 멀게 들렸다. 혹은 내 기억이 그 소리를 지워버렸는지도 모른다. 충격을 받으면 감각은 선택적으로 살아남으니까. 15분 뒤 사이렌이 단지의 담장을 넘어왔다. 파란 불빛이 나무집 사이로 흔들렸다. 순찰차 2대, 과학수사 차량 1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세단 1대가 조용히 멈췄다.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내렸다. 그는 40 언저리의 형사였다. 체격이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단단했고 눈이 차갑게 맑았다. 나는 그런 눈을 본 적이 있다. 많은 비명을 들어본 사람의 눈. 그 눈은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얼려버린 눈이다. 현장 보존. 누구도 안으로 들이지 마. 강도윤은 간단히 지시하고 장갑을 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잠시 멈췄다. 마치 집이 숨을 들이쉬는 박자를 읽는 것처럼.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법의관 박재혁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명은 임시로 설치돼 있었고 빛이 닿는 자리마다 먼지가 부유했다. 강도윤은 말없이 주변을 훑었다. 의자, 테이블, 선반. 와인병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립스틱 자국도 지문도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다른 하나는 유리 표면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누군가 닦아냈다. 습관처럼. 혹은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믿어서. 강도 사건은 아니군요. 그가 낮게 말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귀중품은 그대로예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아주. 강도윤은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거실 쪽 계단 아래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삐삐였다. 화면에 희미한 글자가 남아 있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꺼지기 직전에 그 시대 특유의 사라져가는 글자. 그는 삐삐를 들어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정문으로 오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경고는 보통 이미 늦었을 때 도착한다. 강도윤은 삐삐를 조심히 증거 봉투에 넣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지하의 의자 쪽으로 돌아갔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대신 확신이 있었다. 이건 우발이 아니다. 이건 계산이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로터스 힐즈의 담장은 단지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밖으로 나오는 길도 막아왔다는 걸. 하지만 이제 문은 열렸다. 매미가 멎은 건 여름이 끝나서가 아니다. 이 집이 드디어 입을 열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지하의 공기는 기억을 품고 있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이상했다. 차갑고 눅눅한데 그 차가움이 시원함이 아니라 식어버린 감정 같았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지막을 숨겨둔 저장고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늘 그런 공간에서 먼저 느낀다. 이 사건이 단순히 누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서 굳이로 이어질 거라는 걸. 강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눈이 많이 말한다. 그날 그의 눈은 지하의 벽면과 바닥, 의자 주변의 공기까지 훑고 있었다. 현장 감식은 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을 찾는 작업이다. 누군가 지우려 한 흔적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고백이니까. 법의관 박재혁은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조명 아래로 몸을 더 기울였다. 그는 부패나 혈흔 같은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표현을 줄인다. 감정이 언어를 타고 새어나가면 집중력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사망 후 시간이 꽤 됐습니다. 박재혁이 낮게 말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다. 와인병 하나가 열려 있었고 잔이 2개. 2잔이 나란히 놓였다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사건에서는 대개 사소한 게 결정적이다. 하나는 지문이 흐리게 남아있고 하나는 너무 깨끗하네요. 강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닦았죠. 박재혁이 답했다. 급하게.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은 아니고 누군가가 여기에 손을 댔다는 정도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닦는다는 행동은 습관이 아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닦는 건 본능도 아니다. 닦는 사람은 2 종류다. 첫째, 자신의 흔적을 아는 사람. 둘째,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둘 다 어설픈 초짜와는 거리가 멀다. 강도윤은 지하실 출입문 쪽으로 돌아섰다. 문틀과 잠금장치, 경첩. 누군가 억지로 열고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 경비가 엄격한 단지, 외부인의 침입이 어려운 구조, 그리고 문은 멀쩡하다. 이건 곧 결론이 된다. 안으로 들인 사람이다. 그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하듯 말했다. 누구든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은 좁아진다. 원한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애초에 문을 열어줘야 원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의자 근처에는 밧줄이 있었다. 현장에서 흔히 보는 싸구려 끈이 아니었다. 굵기와 질감이 일정했고 매듭이 단정했다. 박재혁이 장갑 낀 손으로 매듭 위치를 가리켰다. 이 매듭은 누군가 배운 사람입니다. 한번 묶고 끝낸 게 아니라 풀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방식이에요. 강도윤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 그 순간 알았다. 이 사건은 감정의 폭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감정이 폭발하면 손은 대개 떨린다. 그러나 이 매듭은 떨림이 없었다. 감정 위에 계획이 얹혀 있었다. 박재혁은 테이블에 남은 와인의 잔량과 잔의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약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약? 강도윤이 물었다. 확정은 실험실로 가봐야 합니다.
다만 체내에서 의식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저항이 거의 없었고 신체의 방어 흔적이 희박합니다. 상대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상하죠. 강도윤은 박재혁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상하다라는 말에 반응하는 방식은 독특했다. 놀라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조용히 줄 세운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때린다. 그때 과학수사 요원이 다가와 말했다. 팀장님, 피해자 손톱 밑에서 섬유가 나왔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옮겨갔다. 요원이 작은 핀셋으로 미세한 섬유를 봉투에 담아 보여줬다. 아주 작은 조각.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조각이 이 사건의 중심을 꿰뚫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범죄 수사는 종종 거대한 진실이 먼지 같은 증거에 매달린다. 색이 특이하네요. 강도윤이 말했다. 녹색 계열인데 흔한 녹색이 아닙니다. 요원이 답했다. 일단 현장에선 올리브 정도로 보이는데 광관에 따라 달라 보여요. 실험실에서 섬유 감정 돌리겠습니다. 박재혁이 한마디 덧붙였다. 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 반사와 촉감이 면이나 폴리는 아닙니다. 실크, 녹색 실크. 나는 그 조합이 주는 묘한 불길함을 싫어했다. 실크는 부드러움의 상징인데 그 부드러움이 이렇게 끔찍한 맥락에서 등장하면 사람의 감각을 뒤틀어 놓는다. 아름다운 재질이 혐오의 단서가 되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상징이 된다. 이건 단지 죽음이 아니라 메시지다. 강도윤은 지하에서 올라오기 전 다시 삐삐를 떠올렸는지 현장 요원에게 봉투를 요구했다. 증거 봉투 안에 낡은 삐삐. 화면에 남은 글자. 정문으로 오지 마. 그 문장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문이 아니라면 어디로 오라는 걸까? 뒷문? 측문? 아니면 누군가의 익숙한 길? 그리고 그 문장을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피해자인가? 누군가를 안내한 공범인가? 혹은 경고를 준 제3자인가? 현장 감식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졌고 사람들은 보호장비 안에서 땀을 흘렸다. 그런데도 강도윤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는 늘 서두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 서두르면 빠뜨리고 빠뜨리면 놓치고 놓치면 사건은 영영 다른 얼굴로 바뀐다. 해가 기울 무렵 지상에서 신원 확인이 들어왔다.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차량 등록 조회. 피해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젊은 형사가 보고했다. 한준석, 1967년생. 해은 물류업체 한성로지스 대표. 차량은 별장 차고에 있던 검은색 세단. 본인 명예 맞습니다. 강도윤은 그 이름을 한번 입 안에서 굴렸다. 한준석. 듣자마자 돈 냄새가 나는 이름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들리는 유형의 이름이었다. IMF 이후 몇 년.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잔해 위에서 다시 돈을 벌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빚, 협박, 검은 거래는 늘 살짝만 건드리면 피가 났다. 이 별장 소유는? 강도윤이 물었다. 한준석 명의입니다. 다만 담보 설정이 걸려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강도윤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담보, 금매, 비워진 집, 경비가 철저한 단지, 그리고 정문으로 오지 마라는 메시지. 누군가가 이곳을 은신처로 썼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를 이곳으로 유인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의자, 와인, 2잔, 닦인 흔적, 매듭.
그리고 손톱 밑에 녹색 실크. 나는 그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걸 상상했다. 만약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처형이라면 범인은 반드시 피해자를 알아야 한다. 피해자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방식이 뭔지 안다. 돈을 빼앗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 때 범인은 그걸 선택한다. 이 사건에는 굳이가 너무 많았다. 굳이 지하에서, 굳이 와인을 마시게 하고, 굳이 매듭을 그렇게 묶고, 굳이 흔적을 닦고, 굳이 메시지로 길을 바꾸게 하고. 강도윤은 계단을 올라오며 지시했다. 한준석 주변 인물 전부 뽑아. 가족, 회사 거래처, 최근 통화 기록, 삐삐 메시지 발신자도 추적해. 그리고 오늘 밤 아내부터 만나러 간다. 누군가가 아내가 제일 먼저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강도윤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말했다. 문이 안 부서졌잖아. 그럼 문을 열어준 사람부터 본다. 나는 그 말이 차갑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이었다. 사건에서 감정은 종종 사람을 속인다. 가장 울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고할 수도 있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강도윤은 그걸 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눈물을 믿기보다 문고리의 상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의 진짜 공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지하실은 단지 끝이 아니라 입구였다. 한준석이 죽은 곳은 별장 지하였지만 그 죽음이 태어난 곳은 아마도 누군가의 거실, 누군가의 침실, 누군가의 일상 속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강도윤의 차는 서울 쪽으로 향했다. 팔당호의 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했다. 그러나 물은 늘 그렇다.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언젠가 떠오를 때까지 바닥에 가라앉혀 둘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라앉혀 두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너무 깨끗한 거실, 너무 정확한 눈물. 1999년 7월 28일 오후 7시 반.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낮의 열기를 벽에 붙여둔 채 숨만 조금 가라앉힌 듯 했다. 강도윤의 차는 분당 쪽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호수변 별장에 깔려있던 습기 어린 냉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여기는 향이 났다. 섬유유연제, 디퓨저, 새 카펫, 그리고 문제없는 삶이 풍기는 얇은 향. 나는 이런 집이 오히려 더 무섭다. 지저분한 집은 숨길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너무 깨끗한 집은 지워진 흔적이 많다는 뜻이다. 무엇을 지웠는지, 누구를 지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정상이라는 장식으로 벽을 칠해 두었을 뿐. 가든시티 찰비 여우 5호. 복도는 두툼한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발소리는 거의 죽었다. 도윤이 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문이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길었다. 그 짧은 지연이 나는 늘 마음에 걸린다. 누군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누군가 집안에 보여주기 좋은 장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연 여자는 윤석영이었다. 20 후반이 아니라 30 후반쯤. 화려하지 않은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눈길이 갔다. 아름답다기보다 낡지 않은 슬픔이 남아있는 얼굴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밝은 회색 홈웨어를 입었다. 손은 문손잡이를 쥔 채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손등의 혈관이 살짝 도드라졌고 손톱은 짧고 깔끔했다.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의 손은 되게 다르다. 길거나 뜯기거나 떨리거나. 그녀의 손은 준비된 손 같았다. 준비라는 건 꼭 도망을 뜻하진 않는다. 때로는 예상을 뜻한다. 누구시죠? 도윤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감정을 덜어낸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더 흔들어 놓는다. 성남서 형사과 강도윤입니다. 남편분 한준석 씨 건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석영은 아주 짧게 멈췄다가 옆으로 물러섰다. 들어오라는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거슬렸다. 나는 경험상 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서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상상해본 사람이다. 거실은 흰색과 아이보리 톤이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소파 쿠션은 각이 살아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잡지 2권이 정갈하게 겹쳐 있었다.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한쪽엔 큰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 위 악보는 펼쳐져 있었지만 묘하게 연습 중처럼 어질지 않았다. 연습은 늘 지저분하다. 이건 전시였다.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장면. 도윤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앉는 대신 서서 시선을 먼저 돌렸다. 액자, 창문, 커튼, 베란다 문,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결혼 사진. 한준석은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윤석영의 허리를 감쌌다. 윤석영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사진 속 눈은 정직하다. 찍는 순간의 표정은 꾸밀 수 있어도 눈에 붙은 긴장의 눈 지우기 어렵다. 도윤이 의자를 끌어앉았다. 질문은 늘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한다. 단순한 질문은 상대를 방심시키고 방심은 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남편분을 보거나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윤석영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미세한 숨이었다. 그녀는 잠깐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다시 올렸다. 24일 밤이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거래처를 만나야 한다고. 일이 급하다고 했어요. 그 이후엔요.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이틀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연락을 잘 안 해요. 일이 바쁘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상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 대신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진다.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회사나 지인에게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실종 신고는요? 윤석영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리고 바로 고정됐다. 부산으로 간다던 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랬어요. 남편이 예민해질 때는 더요. 제가 회사에 전화하면 화를 내기도 해서 그녀가 말을 고르는 방식이 눈에 띄었다. 충격은 말이 꼬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꼬이지 않았다. 대신 단어를 뽑아 정렬했다. 마치 서류를 읽는 사람처럼. 도윤이 한 발 더 들어갔다. 부부 사이에 최근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툼이라든가 외부적인 갈등이라든가. 윤석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했다. 그 표정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사람은 가끔 실패할 때 가장 인간답다. 다툼은 있었죠.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했고 돈 문제로 예민했어요. 술을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녀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거칠어지고를 골랐다. 나는 그걸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이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니까. 도윤은 시선을 윤석영의 손목으로 잠깐 내렸다. 얇은 실내복 소매 끝, 손목 안쪽. 아주 흐릿한 멍이 있었다. 오래된 멍인지 새 멍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멍이란 건 원래 변명이 많은 물건이다. 부딪혔다, 넘어졌다, 가구에 찍혔다. 사람들은
멍을 설명하는데 능숙하다. 멍을 만든 사람이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도윤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부분은 언제나 무겁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방 안의 공기도 무거워진다. 윤석영 씨, 유감스럽게도 남편분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윤석영의 얼굴이 굳었다. 얼음처럼 굳는 순간은 찰나인데 그 찰나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잡아먹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그리고 예상대로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다. 몸이 소파 쪽으로 기울며 주저앉았다. 서경 씨, 동행한 형사가 다가가 부축했고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장면을 관찰하려 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가장 슬픈 순간에도 형사는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윤석영은 몇 분 뒤 물을 마시고 겨우 숨을 고르며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떨어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런 거예요? 부산 간다더니. 도윤은 울음을 끊지 않았다. 울음은 정보가 아니다. 울음 뒤에 붙는 문장이 정보다. 24일 밤 이후 남편분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 삐삐 포함으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윤석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없어요. 정말이에요. 25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 저녁에 윤석영 씨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윤석영의 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정말 짧았다. 그러나 도윤은 그런 멈춤을 놓치지 않는다. 멈춤은 생각이 움직이는 소리다. 저 어머니 댁에 있었어요. 양평 쪽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루 종일 간호하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이웃들도. 그녀는 이웃들도에서 말을 흐렸다. 이웃은 편리한 증인이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윤은 그 편리함을 싫어한다. 도윤은 일어나 결혼사진 앞에 섰다. 사진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윤석영을 보고 있었다. 사람은 시선을 받으면 방어하지만 사진을 보고 있으면 방심한다. 도윤이 낮게 물었다. 남편분이 별장을 소유한 건 알고 계십니까? 팔당호 쪽 로터스 힐즈 17번 별장입니다. 윤석영의 입술이 살짝 굳었다. 알고는 있었어요. 투자용이라고. 가끔 정리하러 간다고만 했지. 저는 가본 적 없어요. 남편이 제가 그런데 신경 쓰는 걸 싫어했어요. 싫어했다. 다시 한번 폭력을 숨기는 단어가 나왔다. 도윤은 그 단어를 마음속에 적어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늘 불편해진다. 어떤 관계에서는 싫어했다라는 말 안에 두려웠다가 들어있고 그 두려웠다 안에는 살기 위해 적응했다가 들어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 번 더 훑었다. 피아노 옆에 작은 헬스장 브로슈어가 꽂혀 있었다. 엘리트 피트니스라는 영어 로고. 고급 PT센터의 광고지였다. 윤석영의 삶은 집 어머니 피아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종이 한 장이 거실의 완벽한 연출에 작은 균열을 냈다. 집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동행한 형사가 낮게 물었다. 팀장님, 진짜로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울고 쓰러지고. 도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눈물은 증거가 아니다. 그 말이 차가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차갑기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은 도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다. 슬픔에 흔들리면 판단이 무너진다. 판단이 무너지면 진짜 피해자는 다시 한번 죽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과학수사팀이었다. 팀장님,
지하 현장에서 나온 섬유, 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급 염색으로 보이고 색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부는 내일 오전 감정 결과 나옵니다. 도윤은 짧게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또 하나의 보고가 이어졌다. 한준석 씨 통화 기록 초동 조회에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특정 번호랑 통화가 집중돼 있습니다. 발신, 수신 모두요. 번호 주인 누구지? 회사 쪽으로 추정됩니다. 명의는 아직 확인 중인데 직장 등록 정보로는 최연희라는 이름이 떠요. 비서로 등록된 사람 같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 사건은 늘 이렇게 움직인다. 집에서 나와 회사로, 회사에서 다시 집으로.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건 대개 관계다. 돈보다 더 날카로운 건 관계다. 관계는 칼이 되기도 하고 밧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을 조르는 매듭이 되기도 한다. 차창 밖으로 가든시티의 불빛이 멀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윤석영의 거실은 너무 깨끗했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상은 때로 가장 위험한 위장이다. 특히 누군가가 정문으로 오지 마라고 경고한 사건에서라면 더더욱. 도윤은 내비게이션도 보지 않고 말했다. 내일 아침 최연희부터 부른다. 그 한마디가 지하실의 매듭과 실크 조각을 한 줄로 묶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열절 주얼 뻔.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비서는 울면서도 어떤 진실은 끝까지 숨겼다. 1999년 7월 29일 아침 형사가 사무실은 전날 밤에 습기와 담배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의 경찰서는 늘 비슷하다. 커피는 더 쓰고 사람들의 말은 더 짧아진다. 밤새 돌아간 머리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종이 위로만 고개를 숙인다. 강도윤은 회의실 벽면에 사진 몇 장을 붙였다. 로터스 힐즈 17번 별장 지하 출입문, 테이블 위 와인병과 2개의 잔, 그리고 의자 주변의 넓은 공간. 그는 일부러 가장 잔혹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다. 잔혹함은 수사의 연료가 되지 않는다. 분노만 키우고 판단을 흐릴 뿐이다. 정리한다. 도윤이 말했다. 첫째, 강제 침입 흔적 없음. 문은 열어준 사람이 있다. 둘째, 약물 가능성 높다. 저항 흔적이 빈약하다. 셋째, 손톱 및 섬유. 녹색 계열 실크. 넷째, 피해자 한준석은 돈 문제, 담보 설정, 급매 상황.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정문으로 오지 마. 그는 잠깐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훑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은 사람을 오래 붙잡는다. 범인을 잡아도 끝나지 않는다. 사건은 잡힌 뒤에도 사람의 내부에 남는다. 악취처럼. 그때 감식반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독성검사 1차 결과 나왔습니다. 진정제 계열입니다. 디아제팜 계열로 보이고요.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라는 말은 법의학에서 흔치 않다. 숫자를 아끼는 사람들이 숫자 대신 쓰는 단어는 보통 심각하다.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묶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반응 흔적이 없고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펜 끝으로 테이블 위 와인잔 2개를 두드렸다. 딱, 딱, 마치 박자를 세는 것처럼. 그럼 같이 마신 사람이 있다. 혹은 마시는 척만 한 사람이. 내가 속으로 덧붙였다. 도윤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최연희, 비서, 지금부터. 최연희는 오전 10시 조금 넘어 조사실로 들어왔다. 생각보다 젊었다. 26 정도. 단정한 블라우스와
얇은 화장. 그러나 눈가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은 분명히 다르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눈이다. 도윤은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신분 확인을 하고 물 한 컵을 앞에 놓았다. 최연희 씨, 한준석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최연희의 손이 컵을 향했다가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서였습니다. 도윤은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 비서라는 단어는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을 벗기려면 상대가 스스로 균열을 내게 해야 한다. 통화 기록상으론 업무 이상입니다. 야간 통화가 많고 주말 통화도 많습니다. 최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사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에는 찌꺼기 같은 감정이 붙어 있었다. 애정과 후회, 그리고 자신이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체념. 도윤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현장 사진이었지만 잔혹한 부분은 제외된 컷이었다. 지하실의 의자와 주변. 이 장소를 압니까? 최연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사진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거긴...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조사를 오래 하는 사람의 낮은 목소리는 칼처럼 들릴 때가 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더 아프게 파고든다. 최연희 씨, 한준석 씨는 어제 그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최연희의 숨이 끊겼다. 울음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 울음을 연민으로 받지 않았다. 그는 울음이 끝난 뒤에 나오는 단어를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한준석 씨와 연락한 시간. 날짜. 무엇을 했는지. 최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7일 오후에 삐삐가 왔어요. 그만 좀 하자고. 그리고 28일 새벽엔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그만하자. 최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가 아니에요. 그가 요즘 다른 일로 더 예민해져서. 도윤은 노트 한 페이지를 넘겼다. 윤석영 씨 아내분 관련입니까? 최연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흔들림은 전날 윤석영의 너무 정확한 울음과 달랐다. 최연희의 흔들림은 정리되지 않은 공포였다. 정리되지 않은 공포는 대개 진짜다. 그 사람이 아내를 의심했어요. 계속 어떤 남자랑 도윤이 끼어들었다. 누구? 최연희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요. 엘리트 피트니스. 거기서 개인 PT 받는다고. 이름은 박태우. 도윤은 그 이름을 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엔 조사실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졌다. 사건의 축이 이동하는 소리였다. 비서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다른 남자로. 최연희는 울음 사이로 말을 이어갔다. 한준석 씨가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척 했는데 집에서는 달라요. 화를 내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를 계속 몰아세웠어요. 증거가 있다고. 너 끝장낸다고. 도윤은 한 번도 폭력이나 학대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상대가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 단어는 증거가 된다. 도윤은 그걸 기다렸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최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사설탐정 같은 사람을 붙였다고 했어요. 돈도 보냈고 뭔가를 받으면 별장에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별장에서. 도윤이 반복했다. 그는 즉시 질문을 이어갔다. 그 탐정이 누구인지 압니까? 연락처라도.
최연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종이 수첩. 그 시대의 사람들은 중요한 걸 아직 종이에 적었다. 디지털은 지울 수 있으니까. 종이는 잘못하면 태워야 한다. 최연희는 이름 하나를 적어 건넸다. 장민석. 그리고 전화번호. 도윤은 그것을 보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팀원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장민석 소재 파악, 통장 흐름까지. 조사실로 돌아온 도윤은 최연희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최연희 씨, 한준석 씨와 27일 혹은 28일에 만난 적 있습니까? 별장 포함. 최연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없어요. 전 거기 싫어요. 그 사람이 별장 얘기할 때마다 이상했어요. 무슨 벌을 주는 장소처럼 말했어요.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공간을 안전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벌로 묘사한다면 그 공간은 원래부터 폭력의 무대였다는 뜻이다. 집이 아니라 무대.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가장 쉽게 만드는 곳이 바로 그런 무대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과학수사팀이었다. 팀장님, 섬유감정 1차 결과요. 고급 실크로 추정되고 수작업 염색 흔적이 있습니다. 흔한 원단이 아닙니다. 맞춤 제작복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윤이 짧게 물었다. 남자 옷일 확률? 낮습니다. 물론 실크 셔츠도 있지만 이 색감과 염색 방식은 보통 여성복, 특히 행사복 쪽에 더 많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최연희에게 돌아갔다. 윤성영 씨가 그런 옷을 입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녹색 계열, 실크. 최연희는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 행사 때 치파오 같은 원피스를 입은 적이 있어요. 색이 올리브, 짙은 녹색이었어요. 다들 예쁘다고 했는데 한준석 씨가 그날 표정이 이상했어요. 예쁘다고 말하면서도 뭔가를 소유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 표현이 싫으면서도 정확하다고 느꼈다. 어떤 남자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소유로 발음한다. 그리고 그 발음이 틀어지는 순간 관계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전구를 넘긴 시간, 도윤의 책상 위로 또 하나의 조각이 올라왔다. 별장 주변 도로의 단지 출입 기록과 인근 업체의 CCTV였다.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단지는 늘 어딘가가 고장나 있었다. 완벽함은 광고에만 존재한다. 영상 속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더운 날인데도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다. 몸이 컸고 걸음이 확실했다. 카운터에 팔을 올려놓는 자세가 습관처럼 힘을 드러냈다. 도윤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턱선, 목의 굵기, 어깨의 라인. 박태우. 도윤은 아직 단정하지 않았지만 눈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영상 한쪽에 찍힌 차량, 검은색 밴. 짐을 실을 때 쓰는, 아니 보이지 않는 차. 도윤은 나에게 들리진 않게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을 옮기려면 이런 차가 필요하지.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하지만 계산은 사건을 현실로 만든다. 현실이 되는 순간 공포는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사건의 무서움은 죽음 자체가 아니다. 죽음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게 진짜 공포다. 도윤은 팀원들에게 짧게 지시했다. 엘리트 피트니스, 박태우. 지금부터 동선 전부 뽑아. 렌터카 기록, 카드 내역, 그리고 녹색 실크가 나오는 옷, 행사 사진부터. 나는 창밖을 봤다. 햇빛은 여전히 밝았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누군가는 장을 본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움직인다. 그게
더 소름 끼친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범죄자에게는 가장 큰 은폐막이 된다. 그리고 강도윤의 수사는 그 은폐막을 찢기 시작했다. 엘리트 피트니스의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았다. 1999년 7월 29일 오후, 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하늘은 아직 맑은 척을 했지만 바람이 먼저 불길함을 들고 왔다. 강도윤은 그런 날씨를 싫어했다. 사람도 날씨도 겉과 속이 다를 때 사고가 난다. 오늘은 딱 그날이었다. 엘리트 피트니스는 강남 쪽 상가 건물 최상층에 있었다. 유리문에 붙은 로고는 번쩍였고 안내 데스크의 미소는 훈련된 각도였다. 향이 강했다. 땀 냄새가 아니라 향수와 클린 스프레이, 그리고 돈으로 만든 위생의 냄새. 나는 늘 이런 공간이 역겹다. 이곳은 몸을 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욕망을 단련하는 곳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도윤과 팀원 중 한 명이 고객 행세로 들어갔다. 도윤은 말수가 적은 대신 시선이 길다. 그의 눈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패턴을 본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누가 손을 너무 자주 닦는지. 이상한 습관은 늘 말보다 먼저 나온다. 데스크 직원은 처음엔 매뉴얼대로 웃었다가 윤석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 변화는 찰나였지만 도윤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 윤석영 회원이요. 아, 그 VIP로 오래 다니셨어요. 요즘도 자주 오나요? 도윤이 물었다. 직원은 잠깐 망설였다. 최근엔 조금 뜸하셨고요. 도윤은 데스크 위로 신용카드 모형을 슬쩍 올리며 아주 일상적인 톤으로 말했다. 저희 누나가 그분 추천으로 오라고 해서요. PT도 알아보고 싶은데 잘하는 트레이너가 누구죠? 그 질문은 낚시처럼 부드럽고 단순했다. 사람들은 추천에 약하다. 특히 이런 곳에선 추천이 곧 계급이니까.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박태우 트레이너요. 스타예요. 예약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윤석영 회원은 항상 박태우 트레이너랑만 하셨어요. 도윤의 눈이 아주 조금 좁아졌다. 친하신가 보네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 속에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PT는 보통 다 친해지잖아요. 운동 끝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러니 수사에서 가장 큰 덩어리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곧 사건의 몸통이니까.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상대는 방어를 한다. 그는 대신 주변을 봤다. 거울 앞에서 포즈를 잡는 사람들, 기구 사이를 오가며 웃는 트레이너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엔 승리와 패배가 있다. 나는 그게 기괴했다. 몸을 만들면서 마음은 더 망가지는 것 같았다. 도윤은 직원에게 박태우의 스케줄표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상담 예약을 잡고 나왔다. 그게 도윤의 방식이다. 정면으로 들이받기 전에 출구부터 막는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은 박태우의 금융 흐름을 뽑고 있었다. 통장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다. 정기적인 급여 외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큰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윤석영이 어머니 댁에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와 겹쳤다. 팀장님, 팀원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박태우 계좌로 윤석영 명의 현금 인출과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흔적이 반복됩니다. 송금자 명의는 제3자지만 같은 은행 지점에서 처리됐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손끝으로 넘기며 말했다. 제3자 명의 흔한 수법이지. 겉으로는 관계를 숨기고 실제로는 같은 돈이 돌고 도는.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사랑을 숨기는 사람은 돈을 돌리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사람을 돌린다. 결정타는 렌터카였다. 장민석 사설탐정으로 지목된 남자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정확히는 잡혔다기보다 찾았다에 가까웠다. 사설탐정은 숨어도 흔적이 남는다. 돈을 받았으면 어딘가에 지출이 생긴다. 장민석은 작은 사무실에서 불려나왔고 처음엔 뻔뻔했다. 난 합법적으로 조사했어요. 의뢰인이 원하니까. 도윤은 합법, 불법을 먼저 따지지 않았다. 도윤은 목적을 묻는다. 누가 의뢰했지? 한준석 씨요. 아내 외도 의심한다고. 사진 몇 장 원했고 확인되면 별장에서 정리한다고 했죠. 정리? 장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정리의 의미를 더럽혔다. 도윤이 종이를 한 장 밀었다. 입금 내역, 한준석이 보낸 돈 말고 또 있네. 장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돈 앞에 약했고 돈을 숨기는데 능숙하지 못했다. 그건 박태우 쪽에서. 박태우가 왜 널 쓰지? 장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박태우가 나한테 한준석 동선 물었어요. 별장 사용 여부, CCTV 사각, 그런 거.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 멈춤은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가 들어왔다. 로터스 힐즈 주변의 목격자. 단지 외곽의 야간 경비원이 작은 증언을 했다. 검은 배니어, 옆에 빨간 독수리 같은 스티커. 밤 9시쯤 들어왔다가 10시 조금 넘어 나갔어요. 엄청 급하게. 빨간 독수리.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런 디테일은 꼭 맞는다. 사람은 번호판은 못 외워도 로고는 기억한다. 로고는 상징이니까. 경찰은 그 로고가 붙은 렌터카 업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망 추정 시간대에 벤이 대여된 기록도. 문제는 대여자가 가짜 신분증을 썼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업체 내부 CCTV는 남아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 큰 어깨. 그리고 팔을 올려놓는 습관. 엘리트 피트니스에서 본 박태우의 습관과 같았다. 도윤은 화면을 멈춘 채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우연. 사건에서 우연은 거의 없다. 우연처럼 보이게 만든 계획만 있을 뿐이다. 박태우는 다음 날 아침 체육관에서 체포됐다. 그는 처음엔 웃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가장 잘하는 표정을 꺼낸다. 박태우가 가장 잘하는 표정은 나쁜 일은 내 몸에 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조사실에서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남편이 죽든 말든 내 일이 아닙니다. 난 운동만 가르쳤어요. 도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면 상대는 더 떠든다. 도윤은 증거로 말을 끊는다. 첫 번째는 렌터카 영상, 두 번째는 가짜 신분증, 세 번째는 사설탐정 장민석과의 금전 거래, 네 번째는 통화 기록, 마지막으로 손톱 및 섬유 감정 결과, 고급 실크, 올리브 계열, 맞춤 제작복에서 떨어진 섬유. 도윤은 박태우를 똑바로 봤다. 그날 밤 별장에 갔지. 박태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그 순간이 중요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더 깊이 찔렀다. 벤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지? 짐? 사람? 박태우는 웃음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지만 이번엔 조금 늦었다. 늦은 표정은 가짜다. 짐 옮기려고요. 친구가 이사. 도윤이 말을 자르듯 던졌다. 로터스 힐즈는 이사 차량 출입 신청이 필요해. 정문으로 오지 마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넌 정문을 안 썼지. 왜? 박태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힘이 아니라 겁을 보였다.
겁은 입을 열게 만든다. 문제는 어떤 겁은 진실을 말하게 만들고 어떤 겁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한다는 점이다. 박태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윤석영이 시켰어요. 그는 마치 그 한마디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게 더 역겨웠다. 이런 남자들은 늘 그렇다. 책임을 떠넘길 때만 약해진다.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무엇을 시켰지? 박태우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다. 별장에 뭔가 옮기라고. 남편이 폭력적이고 그날 밤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계속 말하라는 신호였다. 박태우는 결국 자기가 한 일을 도움으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장을 찢는다. 그는 다시 렌터카 대여 시간을 짚었다. 벤 대여가 오후 2시, 사설 탐정과 통화가 그 직후, 그리고 밤 9시에 별장 출입 목격. 윤석영이 어머니 댁에 있었다는 시간과 겹친다. 박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던졌다. 윤석영이 그날 뭘 입었지? 박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 자체로 답이었다. 도윤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집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다. 지금.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의 공기가 변했다. 박태우가 그제야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잠깐만요. 그건 뒤에 무엇이 붙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잃을 게 생기는 순간 진실을 거래하려 한다. 그리고 그 거래의 재료는 대개 누군가의 더 큰 죄다. 박태우는 결국 말했다. 그날 밤 난 별장 지하까진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한 건 청소랑 치운 것뿐이에요. 도윤의 눈이 더 차가워졌다. 그는 박태우가 치웠다라고 말한 순간 마음속에서 그림이 완성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치운다는 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다. 현장에 있었다는 건 최소한 공범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공범이 누구를 위해 치웠는지가 사건의 심장이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치운 건 피가 아니라 네 책임이었겠지.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도시가 죄를 씻어 내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비는 아무것도 씻지 못한다. 비는 단지 흔적을 더 멀리 퍼뜨릴 뿐이다. 도윤은 영장 신청서를 넘기며 말했다. 윤석영의 집, 그리고 어머니 집, 둘 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다음 단계는 늘 가장 잔인하다. 누군가의 정상이라는 포장을 강제로 벗기는 일. 그리고 그 포장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녹색 실크는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은 대개 땅속이나 물속이나 쓰레기 더미 속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 쓰레기 더미가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쓰레기산이 삼킨 옷, 그리고 너무 조용한 체포. 99년 7월 30일 새벽, 성남서 형사관은 잠을 아예 포기한 얼굴들이었다. 영장 하나가 떨어지면 수사는 추리해서 현실로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인다. 강도윤은 말없이 팀을 나눴다. 한 팀은 윤석영의 집, 다른 팀은 양평 외곽의 어머니 집. 그리고 그는 세 번째 팀을 따로 뺐다. 박태우가 치웠다고 했지. 도윤이 담배도 피우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정확히 안다. 치웠다는 건 지웠다는 거다. 지웠다는 건 남기고 싶지 않은 흔적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흔적은 대개 현장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 버린 곳을 찾아. 옷이든 장갑이든 칼이든
윤석영의 집 압수수색은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전날 밤 보았던 그 거실은 여전히 완벽했다. 완벽함은 시간이 지나면 더 불길해진다. 보통의 집은 수색하는 순간 무너진다. 잡동사니가 쏟아지고 먼지가 날리고 사람의 생활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집은 생활이 없다. 생활이 없는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는 집 같다. 도윤은 장식장부터 열지 않았다. 그건 누구나 보는 곳이다. 그는 숨길 수 있는 곳을 봤다. 피아노 의자 밑, 액자 뒤, 베란다 수납장, 욕실 천장 점검구. 그리고 마침내 거실 구석 진열장 아래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칸. 거기에서 오래된 철제 구급 상자가 나왔다. 녹이 새은 90년대 병원에서 흔히 보던 형태. 도윤은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거즈, 알코올, 낡은 소독약, 그리고 작은 도구 케이스. 도윤의 눈이 멈춘 건 비어있는 자리였다. 도구 케이스는 칼날 종류별로 들어가게 설계된 형태였는데 몇 개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하나가 텅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칸이란 건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서 꺼냈다는 뜻이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이거 의료용 도구 아닌가요? 도윤은 대답 대신 윤석영의 이력 자료를 떠올렸다. 음악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전에 간호조무 쪽 과정을 잠깐 밟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중도 포기. 하지만 그 잠깐이 사람의 손을 바꾼다. 칼을 잡아본 손은 처음 칼을 잡는 손과 다르다. 도윤은 물었다. 이 집에서 녹색 실크 옷 찾았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옷장엔 밝은 색 위주고 말씀하신 올리브 계열은 없어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지도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없으면 버린 거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물건을 찾아냈다.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행사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 종이 앨범은 거짓말을 못한다. 디지털은 지우면 끝이지만 종이는 남는다. 손으로 넘기는 순간 과거가 소리를 낸다. 한 장의 사진에서 윤석영은 짙은 올리브색, 녹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한 라인, 빛을 먹는 광택, 고급 맞춤복의 느낌이 뚜렷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의 바깥을 봤다. 같은 자리에 한준석, 그리고 그의 손. 윤석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지만 감싼다는 느낌이 아니라 붙잡는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애정과 소유는 가까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다. 애정은 놓을 수 있다. 소유는 놓으면 무너진다. 한편 도윤이 따로 뺀 팀은 버린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박태우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입보다 더 솔직한 게 있었다. 1999년의 도시는 지금처럼 GPS가 친절하지 않았다. 대신 통행료 영수증이 있고 톨게이트 CCTV가 있고 렌터카 업체의 운행 기록과 주유소 영수증이 있었다. 사람은 기술이 없어도 흔적을 남긴다. 그게 인간이다. 렌터카 밴이 지나간 톨게이트 기록이 잡혔다. 새벽 시간 특정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의 끝은 도시 외곽의 산업 쓰레기 집화장이었다. 흔히 매립장이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쓰레기가 잠깐 숨을 고르는 곳이다. 인간이 버린 것들이 모여서 서로의 냄새를 섞는 곳. 도윤은 그쪽으로 이동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착각하는 게 있어. 버리면 끝난다고. 그는 창밖을 보며 낮게 덧붙였다. 버리면 시작이지. 우리가 찾기 시작하니까. 매립장은 생각보다 컸다. 냄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여름날의 쓰레기는 썩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공기를 점유한다. 마스크를 써도 넘어오는 악취가 있다. 그건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삶의 부패한 잔여물이다. 현장에 도착한 도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많아서 말을 아낀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흔들릴까봐. 구간을 좁혀. 톨게이트 통과 시간, 렌터카 반납 시간, 그리고 박태우가 업체에 나타난 CCTV 시간까지. 그 사이에 버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팀은 지정구역을 분할해 파기 시작했다. 삽과 갈고리, 그리고 기계 굴삭기가 느리게 더러운 산을 떠올렸다. 시간이 2시간, 3시간 흘렀을 때 한 팀원이 소리쳤다. 팀장님, 검은 봉투 묶여 있습니다. 도윤이 뛰어 내려왔다. 봉투는 두껍고 입구는 꽉 묶여 있었다. 묶는 방식이 이상하게 단단했다. 아무나 묶은 매듭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열리지 않게 만든 매듭이었다. 도윤은 그 매듭을 보고 한숨처럼 말했다. 급하게 버린 게 아니네. 준비한 거야.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먼저 나온 건 옷감이었다. 빛을 먹은 녹색 실크, 찢긴 자국, 말라붙은 얼룩. 정확히 무엇의 얼룩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때마다 인간이 잔인하다고 느낀다. 옷은 사람을 꾸미기 위한 건데 어떤 사건에선 옷이 사람을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아래 라텍스 장갑, 그리고 금속성 물체, 작은 손잡이와 분리된 날이 들어간 케이스 조각. 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늘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다. 수사는 보기 싫은 것을 끝까지 보는 일이다. 현장 가니 검새서 반응이 나왔다. 도윤은 짧게 지시했다. 전부 밀봉, 즉시 감정, 이건 끝이다. 그러나 그는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다. 열쇠는 문을 열 뿐이고 문 안에는 늘 더 지독한 공기가 있다. 오후 2시, 양평 외곽의 어머니 집으로 향한 도윤의 차는 비를 뚫고 달렸다. 비가 오면 세상이 씻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냄새가 땅에 붙는다. 습기는 숨길 수 없던 것들을 더 잘 드러낸다. 집은 낮고 조용했다. 마당에는 오래된 과일나무가 있었고 바람에 잎이 뒤집혔다. 팀원들이 주변을 포위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쪽 거실에는 노인이 있었다. 윤석영의 어머니.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은 비어 있었다. 그 눈은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진 사람의 눈이다. 도윤은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윤석영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더 정확히는 예상했던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듯이. 거울 속에서 윤석영의 시선이 도윤과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도윤이 영장을 내밀었다. 윤석영 씨, 체포영장입니다. 한준석 씨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 윤석영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마치 예약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리고 낮게 말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목을 잠깐 조였다. 사건에서 빠르다는 표현은 누군가가 수사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예상했다는 건 이미 준비했다는 뜻이다. 도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매립장에서 옷과 장갑, 도구가 나왔습니다. 녹색 실크, 당신 겁니다. 윤석영의 표정에 아주 얇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곧 다시 매끈해졌다. 그녀는 담담히 두 손을 내밀었다. 할 말은 나중에 하죠.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늘 차갑다. 죄가 차가운 게 아니라 결과가 차갑기 때문이다. 결과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떨어진다. 집 밖으로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켠 채 앉아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이 더 잔인하다고 느꼈다. 범죄는 종종 범인과 피해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조용히 부수고 지나간다. 차에 태운 윤석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가 유리에 줄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줄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 비가 오면 다 씻긴다고 믿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부정이었다. 윤석영이 아주 낮게 덧붙였다. 근데 안 씻겨요. 남는 건 더 진해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누가 누구를 죽였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다. 이 사건은 복수와 공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정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결국 가면을 벗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가면을 벗는 순간조차 그녀가 너무 침착하다는 점이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팀원에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박태우는 무너질 거고 윤석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끝까지 해낸다. 그날 밤 조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윤석영의 입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침묵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장면의 시작이라는 걸. 내 벽이 자유라면 그 자유는 누구의 죄였나? 1999년 7월 30일 밤 조사실의 형광등은 사람의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었다. 불빛이 잔인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진다. 잠을 못 자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되뇌다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잃은 자리에서 진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윤석영은 2시간 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않았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불편하지 않다는 듯 눈동자만 가끔 움직였다.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강도윤은 이런 침묵을 여러 번 봤다. 입을 다무는 사람은 두 종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도윤은 다른 형사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조사실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소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심장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숨기려던 기억도 같이 커진다. 도윤은 서류철을 꺼내지 않았다. 먼저 꺼낸 건 물이었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윤석영 앞에 놓았다. 마셔요. 윤석영은 컵을 보지도 않았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버린 옷 매립장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웠다. 이미 예상한 장면을 다시 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도윤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매립장에서 나온 녹색 실크천의 사진, 라텍스 장갑, 그리고 금속 도구의 일부. 그는 잔혹한 세부를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윤석영은 알고 있었다. 어떤 사실은 단어가 필요 없다. 이 섬유가요. 현장, 피해자 손톱 밑에서도 나왔습니다.
윤석영의 입꼬리가 아주 약하게 올라갔다.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도 아니었다. 마치 그 정도로 잡을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도윤의 속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서류철에서 한 장을 더 꺼냈다. 낡은 구급상자 사진과 비어있는 칼날칸, 그리고 윤석영의 과거 기록, 간호조무 과정 이수 흔적. 당신은 칼을 처음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영은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봤다. 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했어요?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감정이 올라오면 질문이 흐려진다. 그는 끝까지 절차를 붙잡는 사람이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 밤 로터스 힐즈에 갔습니까? 윤석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갔어요. 도윤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 한 단어가 사건을 넘어오게 했다. 이제 이건 추정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왜 갔죠? 윤석영은 컵을 집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손바닥으로 컵의 온도만 느꼈다. 마치 손끝으로 시간을 더듬는 듯 했다. 그 사람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바로 물었다. 무슨 연락? 윤석영은 말끝을 잘랐다. 협박. 그 단어가 조사실의 공기를 바꿨다. 협박은 대개 서사의 중심이다. 그 단어 하나로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상황이 된다. 물론 상황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은 인간을 설명한다. 인간을 설명해야 수사가 끝난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했다. 어떤 협박. 윤석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남들이 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무너뜨릴 걸. 도윤은 그 말을 더 밀지 않았다. 1999년 그런 거는 말로 꺼내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는 대신 방향을 바꿨다. 그 협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어디에 있었습니까? 윤석영의 눈이 잠깐 멈췄다. 머릿속에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회사, 그의 컴퓨터. 도윤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말이 윤석영의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려앉게 했다. 처음으로 대응할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날 새벽 사이버 수사팀이 한준석의 사무실 PC를 복구했다. 암호는 복잡했고 폴더는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술이 아니라 집착이 남긴 흔적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은 나는 단어를 조심해서 말하겠다. 폭력의 기록이었다. 불법 촬영, 협박에 쓰인 파일, 그리고 통제욕을 증명하는 메모들. 증거를 모았다. 이걸로 끝낸다. 도망가면 가족까지 같은 문장들. 도윤은 그 기록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피해자가 악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놀란 건 악인이 얼마나 일상적인 얼굴로 살아왔는지였다. 한준석은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을 죽였고 다른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 폭력은 보통 2번 죽인다. 한 번은 몸을, 한 번은 마음을. 조사실로 돌아온 도윤은 윤석영 앞에 서류 한 장을 놓았다. 한준석의 컴퓨터에서 나온 위협성 메모의 일부. 노골적인 문장은 검게 가려졌다. 그러나 의도는 충분히 보였다. 윤석영은 종이를 바라봤다. 눈이 잠깐 빨개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종이를 보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들도 봤네요.
그 문장에는 이상한 평언이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평언이 아니라 내가 혼자만 알고 있던 지옥을 이제 당신들도 알게 됐다는 평언. 도윤이 물었다. 그날 박태우는 왜 끌어들였습니까? 윤석영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필요했으니까. 무엇이 필요했죠? 윤석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단어를 골라 말했다. 차, 운반, 그리고 내 말을 믿어줄 누군가. 도윤은 그 문장이 역설처럼 들렸다.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더 큰 죄를 공유했다. 인간은 때때로 외로움을 죄로 해결하려 든다. 그건 해결이 아니다. 단지 함께 무너지는 방식일 뿐이다. 도윤이 다시 물었다. 약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윤석영은 도망가지 않았다. 예전부터 준비했어요. 도윤의 눈이 차가워졌다. 예전부터. 윤석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끝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항상 언젠가를 말했어요. 언젠가 너를 망친다. 언젠가 너를 끝낸다. 그 언젠가가 내 목을 조였어요. 도윤은 이 부분에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수사의 핵심은 늘 이 질문으로 수렴한다. 그날 밤 당신은 살인을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까? 윤석영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계획했어요. 그 대답은 변명이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결과를 인정했다. 인정은 미화가 아니다. 인정은 단지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잔인하다. 윤석영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살아도 그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도윤은 그 문장을 받아 적지 않았다. 대신 사실만 확인했다. 박태우는 현장에 언제 왔습니까? 모든 게 끝난 뒤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영은 아주 짧게 답했다. 치우고 버리고 숨겼어요. 도윤은 그 답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렌터카의 밴, 매립장, 섬유, 장갑, 가짜 신분증. 이제는 선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였다. 그리고 그 덩어리의 중심에 윤석영이 앉아 있었다. 1999년의 여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진짜 끝은 법정에서 왔다. 2000년 12월 서울지방법원. 방청석은 꽉 찼다.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로 소비하려 한다. 그것이 인간의 잔인한 습관이다. 타인의 비극을 보며 자신의 일상을 확인하는 것.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착각. 윤석영은 법정에 섰다. 화장도 없고 눈빛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박태우는 반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체격이 컸지만 눈이 작아졌다. 겁은 사람을 축소시킨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사전에 약물을 준비했고 도구를 확보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과 폐기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다른 말을 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반응한 것입니다. 법정은 언제나 회색이다.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없다. 하지만 법은 흑백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게 법의 잔인함이고 동시에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판결은 무거웠다. 윤석영에게는 중형이 내려졌다. 박태우에게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됐다. 판사가 읽는 문장들은 건조했지만 방청석의 숨은 거칠었다. 선고가 끝나고 윤석영은 뒤를 돌아 방청석을 보지 않았다. 가족도 언론도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봤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방향만 바라봐 온 사람처럼. 호송되기 직전 도윤이 아주 낮게 물었다. 후회합니까? 윤석영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요. 제가 후회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가야 했던 삶이에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런 말은 수사관을 오래 따라다닌다. 사건은 끝났는데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 윤석영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형사님, 내 벽이요.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섬뜩했다. 감옥이 자유라면 그녀가 살던 집은 무엇이었나? 별장은 무엇이었나? 결혼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여우사교하.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무섭다. 괴물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도윤은 그녀를 보내고 한동안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겨울 공기가 목구멍을 베듯 차가웠다. 그는 내게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잡았다. 그런데 그 뒤의 문장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은 범인을 잡아도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남긴 세계다. 로터스 힐즈 7번 별장은 몇 년 뒤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누군가는 그곳을 휴양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풍수 좋다고 했다. 사람들은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과거를 덮는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장소에는 소리가 남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숨이 막히는 소리, 그리고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 그리고 때때로 밤이 깊어지면 그 말들이 아주 조용하게 되돌아온다.